대한민국을 이끈 정치 원로 20인을 통해 바른 정치의 길을 묻습니다. 한국 정치의 길 원로 20인을 만나다 진행을 맡은 손정은입니다. 정치에 있어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경제인데요. 한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가 10년 도약할 수도 퇴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 수출입은행에서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한국의 경제 통으로 불리며 위기의 한국을 기회의 한국으로 변화시킨 분입니다. 그럼 지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송 아나운서님. 부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회장님, 뉴스를 꾸준히 보고 계실 텐데 최근에 특히나 관심 가는 뉴스 어떤 거 있으세요? 요즘 큰 트렌드로 봐가지고요. 네. 신냉정 시대라고도 그러는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굉장히 첨예하게 경쟁을 하면서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계 1위를 다투는 패권 경쟁인데 그 하버드의 앨리슨 박사가 연구를 했는데 역사적으로 16번 그런 패권 경쟁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4번만 평화롭게 이루어졌대요. 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평화롭게 되는 것은 25%밖에 안 된다는 얘기. 그러면 동북아에서도 중국하고 미국하고 격돌을 해서 그게 대만 해협이나 또는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75%나 된다는 얘기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격돌이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는 경쟁하는 것을 부추길 게 아니라 좀 소통하면서 평화적으로 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죠. 특히 또 이것이 기술하고 경제 경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미국하고 소련하고 할 때는 군사력, 안보였는데 지금 미중 경쟁은 기술 그리고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네. 또 전쟁이 나면 동북아에 잘못하면 잿더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정을 시켜서 공영해 나가느냐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국내 경제에서 굵직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방향을 잡아 오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융실명제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대통령의 긴급 명령까지 발동이 됐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금융실명제가 전두환 대통령 때 한다고 하다가 연기를 했고 노태우 대통령 때는 재무부에다가 그 작업반까지 만들어 놓고 하다가 결국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 처음에는 5월경에 김영삼 대통령이 정부신문을 하자. 그때는 이제 칼국수가 유행할 때이기 때문에 네네. 칼국수하고 막걸리도 내놓으시더라고. 금융실명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더라고요. 부작용은 있지만 이제 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렇다고 그런 정령유착도 끊고 대기업의 비자금 만드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사회 전체가 깨끗해지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김 대통령이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때 과천에 주공 아파트 하나를 빌렸었어요. 뭐라고 빌렸냐면 교수들이 그때 남북 관계가 좋을 때 그러니까 통일 방안 연구를 한다. 그런 명분으로 빌려서 그 사람들 글로 들어와서 합숙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밥을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점심시간에 그 근처 곰탕집이나 설렁탕집에 그 사무관들이 이제 반바지 입고 가면 그 주인이 저 사람이 제법 사람인데 맨날 와서 밥 먹던 사람이 어떻게 반바지 입고 설렁탕 준비를 하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잘못 봤다고. 세상에. 그러고 이제 가져가서 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전화할 때도 해외에서 전화하는 것처럼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언론의 시선도 피하고 작업을 했죠. 네, 이렇게 첩보 작전처럼 금융실명제를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게 드디어 시행이 돼서 시행된 지 30년이 흘렀습니다. 한국의 모습을 보시면서 30년 동안 어떤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을까요? 우선 그 실명제를 하면 나라 경제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아무 지장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명제 시작하고 실시하고 한 2달, 3달 후에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네.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이 그때 몇천억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면 정치 여당의 중진들이 대기업 보고 정치자금 좀 대시오. 이제 그러면 실명제 때문에 우리가 비자금을 못 만듭니다. 우리가 주고 싶어도 못 만듭니다. 우리도 못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정치자금 그 루트가 이제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돈 안 드는 정치, 선거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고 동시에 이제 뭐 후원금 제도니 국고 지원이 이제 그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죠. 와. 네.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비자금을 못 만드니까 옛날에는 상속할 때 자금 다 빼놓고 상속하고 나중에 자금이 들어오고 또 그렇게 탈세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리베이트 줘가지고 기업끼리 물건을 또 파고 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도 이제 비자금을 못 만드니까 깨끗하게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써 이제 생산 원가를 싸게 하든지 좋은 물건을 만들든지 그래가지고 경쟁력을 이제 키워나간 거죠. 이렇게 금융실명제도 또 시행을 하셨고 또 부동산 실명제도 하시고 많은 개혁들을 하시면서 개혁의 사도라는 별칭까지 얻으셨더라고요. 사실 말이 쉽지 개혁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과정이잖아요. 근데 많은 정치인들이 또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이제 개혁을 하면 개혁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기득권자들은 직접적이면서도 굉장히 격심하게 반발을 하고 그거를 혜택을 받는 일반 국민들은 그 혜택이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하는 강도가 그렇게 뭐 그냥 죽사사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개혁을 하는데 이제 하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힘든 거죠. 반발은 파고고 지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지지부진이네요. 그렇게 있기는 있는데 그게 뭐 이렇게 확 눈에 띄게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이 들긴 드는데 네. 결국 결국 백년 대계를 위해서는 개혁을 해야 되죠. 근데 하는데 이제 그러려면 절대적으로 국민의 일반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국민이 지지를 해야 국회의원도 지지를 해주니까. 왜냐하면 이걸 법을 통과시키려면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국회의원이 지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또 이게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기판에
졸 있잖아요. 그게 별거 아닌데 네. 장기팔의 졸은 후퇴를 안 해요. 앞으로 가지.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닥치면 섰다가도 옆으로 갔다가도 앞으로 가거든요. 그런 정신으로 이렇게 이걸 해 나가야 일관성 있게 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어려움이 많다. 그러니까 또 시행착오가 내면 어떤 거 잘못되면 그거 발목 잡히니까 가능하면 그런 것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 수십 년간 한국 경제를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지켜보신 분인데요.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고 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1번만 따라잡으면 된다 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한 거 배워가지고 따라만 오면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제일 앞에 섰어요. 누구 따라갈 데가 없어. 우리가 제일 앞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창의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창의력이 필요하면 교육 자체도 그런 창의력을 기르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또 우리나라가 고질적으로 이 노사 문제가 경직이 많이 돼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노동자도 한 발 물러서고 사측도 한 발 물러서서 타협점을 찾아서 이 생산성도 올리고 경제가 발전하는데 다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국내 시장이 작으니까 결국 수출해서 먹고 사는데 결국 세계를 내 앞마당으로 생각하고 발전하려면 선진국과 같이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수출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뭐 중국에 너무 의존했다, 이걸 뭐 좀 많이 넓혀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답은 몇십 년 전부터 나와 있다. 다 나와 있는데 그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건 뭐냐? 그 가끔 집행력, 실천력, 그것이 뒤떨어졌다, 그런 얘기죠. 아니 88 올림픽을 그렇게 멋지게 해낸 나라가 뭐 잼버리가 뭐 왔을 때 그렇게 뭐 잘 못하는 거 보고, 이게 그런 분위기, 집행력, 통일된 어떤 그런 일사불란하게 하는 그런 것, 또 공무원들도 공무원만 탓할 게 아닌 게 공무원이 복지부동이다, 주인의식이 없다, 모성무식밖에 없다, 일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 잘하는 사람 잘라내고 내쫓아 버리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거기서 그냥 눈치 보면서 법 안에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요즘 뭐 박정희 대통령 때 잘했는데 그때는 공무원도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 거예요. 지금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서 일하도록 하고 국민도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 알고 있는데 실천을 못하고 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쪽에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싶네요.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논란이었어요. 여론도 안 좋았고 초선 의원들의 반발도 되게 심했고요. 그때 부의장님이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이셨는데 추가 파병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노 대통령이 청와대 만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의원들, 뭐 초선 의원뿐만 아니라 네. 중진 의원도 많았어요.
이 뭐 제국주의 전쟁하는데 말이야 우리가 파병하냐 말이야, 어? 가서 죽고 그러면 되냐? 그때 이제 미군의 감군 문제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아, 미군 감축 문제도 감축이요. 감축 문제도 있었고, 그런 거를 못하게 하든지 연장을 시키든지 수를 적게 하려면 우리가 미국의 그 안보 차원에서 손 벌릴 때 도와줘야 말이 잘 먹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작전권, 전시작전 통제권이요. 작전권을 이렇게 이양을 받아야겠는데, 네. 그러려면 미국이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될 때 이미지가 반미 이미지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완화를 시키고 그래야 자기가 목적하는 그런 것도 이뤄낼 수 있는데, 당 입장으로 보면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가 그 후에 국방위원으로 그 자이툰 부대인데 네. 거기 갔었어요. 예. 갔더니 뭐 거기 그 근처 도로 이렇게 내주고 우리 숙소로 종교단체 지도자들이 와서 한국인이 와서 참 좋은 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내 생각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 여당이니까 야당을 잘 이렇게 뭐 설득하고 해야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우리 당내 강경파들 잘 소통하고 모시고 이해시키고 시간을 두면서 이렇게 설득하는 작업, 그런 것이 제일 힘들었고 그것이 됐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님께서는 국내 정책 결정에도 또 많은 역할들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국가 균형 발전, 세종시가 대표 정책이잖아요. 이 세종시를 건설해야 된다고 또 강력하게 주장을 하신 분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옛말에 말을 낳으면 제주도 보내고 자식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 그런 말이 있는데, 네네. 하여튼 그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왜냐면 중앙 정치나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수도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서울은 비만증으로 부작이 많고 네. 지방에는 다 올라가니까 영양실조증으로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이거를 균형 있게 발전해야 나라 전체로 균형 있게 발전한다. 행정부가 내려가야 된다. 그래야만 공무원도 서울의 시각이 아니고 강남의 시각이 아니고 지방의 시각으로 지방을 보고 지방 발전을 좀 생각하고 나갈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소신을 생각하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MB 정부 때도 야당하면서 행안위에 가서 계속 주장하고 싸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준비한 특별한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추억 한 장인데요. 오늘 부의장님의 수많은 추억 중에서 저희가 아주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골랐습니다. 짠. 이게 뭔가 근데 웃을 수가 없는 장면인 것 같아요. 심각하네요, 심각해. 네, 지금 얼굴 표정 너무 심각하시고 지금 굉장히 기분 안 좋으신 것 같고. 이거 어떤 장면인가요? 그 이제 MB 정부 때 그 은행법을 정부에서 그때 네. 행정부에서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은행의 자본 투자의 그 산업 자본 재벌들이 지금 현재 4%인데 10%까지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법이에요. 제가 그때 야당이면서 정무위원회 아마 간사를 할 거라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여당하고 협상을 많이 했는데 위원장실에
여당 의원들이 쫙 앉아 있다가 문을 열고 나오더니 상정합니다. 이제 직권 상정하는 거예요. 오, 정말요? 야당 의원이 날치기지, 날치기.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다 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직권 상정에 날치기를 하나. 네. 그래서 이제 참 어처구니도 없고 그러나 이걸 막아야겠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런 몸싸움이 지금은 이제 국회에서 볼 수 없잖아요. 옛날에는 뭐 이런 몸싸움은 약과죠. 뭐.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진짜 저 같은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도 몸싸움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약한 거고 정말 엄청나게 심한 몸싸움. 그래서 참 그게 시청자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고 뭔가 이렇게 정치를 더 혐오하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없다는 게 또 국회 선진화법 때문 아니겠어요? 근데 또 부의장님께서도 국회 선진화법을 또 주도하시고 또 통과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때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몸싸움이 창피해서 국제적으로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대만은 마이크 새로 사는 값이 예산에 올라간다고 그래. 싸우면 마이크를 깨버리니까 어머. 마이크, 수시로 마이크가 깨져요? 마이크 예산이 따로 있대. 세상에. 하여튼 그래서 그때 저런 직권상정을 굉장히 제한하고 네. 그 대신 반대할 수 있는 그런 그 토론을 길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필리버스터를 허용을 하고 네. 또 한편에는 그렇게 했을 때 몸싸움이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징계를 할 수 있게 그런 법을 이제 성안이 됐죠. 제가 부의장으로 있을 때 그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네. 그거에 대해서도 뭐 찬반얀눈이 많고 그 후에도 뭐 시비가 많았지만 네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그런 몸싸움이나 날치기 상정이나 그런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가 조금 선진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국회는 어떤 의미에서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의 입지나 지지자들이 있고 여당은 여당대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로 그런 토론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를 하고 그 안에서 타협을 하고 타협의 길 서로 뭐 다 목적이 나라를 위한 거니까 서로 윈윈하면서 나가는 그런 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권당이나 다수당이 되더라도 100% 내 걸 그냥 통과시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정도쯤이면 받아들일 수 있어. 뭐 그것이 100%에서 80%가 됐든 70%든 그렇게 양보를 하고 야당도 그거 완전히 안 돼. 그게 아니라 그 정도면 그래 우리도 받을 수 있어. 그런 선을 서로 찾아서 타협을 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닌가. 독재 정부나 전체주의에서는 100% 그냥 계속 통과시키지 민주주의자는 서로 이렇게 타협을 통해서 통과시키는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어려워지면 어디를 쳐다보느냐? 국회를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정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정책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면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고 그 길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때문에 내가 미국 상원들이나 하원들도 막 가서 만나고 그랬는데 상원 의원 중 한 사람이
서독을 그냥 맹비난하는 거예요. 어? 그런 걸 보고 역시 그런 국민 감정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그 정책 결정자한테 그런 것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